선생님까지 하니까 2명 더 들어왔네. 2명. 2명 더 들어왔어. 이제 수업하시죠 이제. 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55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반은 우리가 1교시에 역사 수업이 들었어서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을 통해서 호란까지 배워봤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요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외란, 호란 이후에 이제 조선이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조선 후기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여기 화면에도 보이듯이 조선 후기 정치, 그 중에서도 통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볼 게 바로 중앙정치기구, 그 중에서도 비변사라고 하는 곳에서 비변사라고 하는 요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너무나 중요한 정치기구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조선 전기, 그 중에서도 요 중종 때 만들어지게 돼요. 중종. 우리가 앞서 중종은 뭐 김효사와 중종 반정, 조광조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할 때 등장했던 왕이었었죠. 그 중종 때 이 비변사라고 하는 회의기구, 에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정치기구였던 요 비변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비변사가 이제 담당했던 역할은 국방과 군사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했었어요. 즉 국방, 군사, 즉 뭐 북쪽의 여진족들이라던가 남쪽의 왜구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적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이러한 국방과 군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가 바로 비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변사는 조선 전기에는 여기도 나오듯이 이제 임시기구였었어요. 임시기구. 임시기구. 즉, 임시기구라고 해서 1년 365일 내내 매일 설치가 되었던 기구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즉 잠깐 만들어졌던 정치기구다라는 소리예요. 임시적으로. 비변사 이름이 뜻이 뭐예요? 뭐 비변사가 왜 이름이 비변사인가요? 저거는 변방의 일에 대해서 방비를 한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비변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는 이제 임시기구가 된 거예요. 임시기구. 1년 365일 매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깐, 즉 국방에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임시적인 기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변사가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들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하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방,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비변사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요게 이제 국가의 최고 기구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의 최고 기구까지.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단순히 국방이나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국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섭, 관여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사실상 거의 국가의 모든 일을 주재하는 국가의 최고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는 전기 그리고 후기가 조금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임시기구였던 것이 외란, 호란을 거치면서 후기로 가면은 그 영향력, 그 역할이 확대가 되면서 국가의 최고 기구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비변사가 후기에 국가 최고기구로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의 정치에 큰 역할을 했었던 의정부나 육조는 그 역할,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 통치체제의 변화 중에서 비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비변사. 비변사라고 하는 정치기구는 워낙 또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요 비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과서 172페이지를 보면은, 교과서 17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표종실록이라고 해서 이 비변사와 관련된 자료, 기록이 하나 나와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놓도록 하고,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같이 보면은 이제 요즘 비변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즘 비변사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한다. 즉 조선 후기에 비변사에서 나라의 큰 일, 작은 일 이건 모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이렇게 비변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의정부, 육조는 할 일을 다 빼앗기면서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거도 잘 봐두면서 비변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파악을 해두고, 그 다음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조선 후기에 군사제도가 개편되는 모습, 조선 후기 군사제도가 개편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호란이라고 하는 여러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뭐 승리한 전투들도 있지만 특히나 호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우리가 선전도의 뭐 굴욕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또 굴욕적인 모습들도 겪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군사 제도로서는, 기존의 우리의 군사들로서는 적의 침입을 막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군사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군사 제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선 후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눠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볼 텐데, 중앙군을 보면은, 중앙군은 여기 나오듯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령이라고 하는 요 5개의 군대, 5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5군형 체제로 변화가 되게 되고, 체제로. 그래서 중앙의 군대는 훈련도감을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령이라고 하는 요 5개의 군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5개, 5군형 체제로서 중앙의 군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5군형들이 중앙에서 왕도 지키고 궁궐도 지키고 소인 한양도 지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은 5군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방군을 보면은, 지방의 군대를 보면은 지방의 군대의 구성은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의 포함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를 배워봤을 때는 그때는 뭐 양반들도 많이 면제가 되고 이 군대의 의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천민과 같은 노비들은 애초에 이제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도 많이 패배하고 또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계층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계층들을 다 군인으로서 포함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층들을 지방에 살고 있는 뭐 양반들, 일반 평민들, 상인들, 노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지방의 군대는 소고군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고군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군 체제. 그래서 지방군은 저희 모든 계층들이 포함된 소고군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소고군 체제에는 약간의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한계는 이렇게 양반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즉 소고군에서는 양반에서부터 노비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들이 다 포함해서 훈련도 받고 같이 전투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자신들이 원래 이렇게 천하다고 여겼던 천민이라고 취급을 하던 이 노비들과 하나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감히 천한 것과 하나가 되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당시 때 이제 신분제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러한 천민들과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었고, 갈수록 여기를 그래서 기피하게 되고, 갈수록 천민만 남게 되는, 이 소국은 갈수록 천민만 남게 되는, 천민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제도를 보면은 중앙군은 훈련 도감을 비롯해서 오군형 체제, 지방군은 소국군 체제로 이루어진다. 중앙군은 오군형, 지방군은 소국군 기억을 해두고, 특히나 또 이 오군형은 뭐 여기 있는 5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 훈련 도감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 도감 정도만. 이 훈련 도감이 5군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러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나마 이 5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훈련 도감 정도만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중앙 정치기구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변화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조세제도의 개편이라고 해서, 즉 조선시대에 세금 걷는 제도가 변화되는, 조선 후기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세제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세금 걷는 제도예요. 이 세금 걷는 제도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조세제도에는 이렇게 전세랑 분역세랑 공납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즉 조선시대에는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3가지의 세금을 낸다라고 보면 돼요. 전세는 즉 토지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요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분역세는 군인들과 관련된 그러한 군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납은 옆에 써져 있듯이 특산물, 각각의 지방의 특산물들을 세금으로서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각각의 지방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방들의 유명한 특산물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각각의 지방들의 유명한 특산물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러한 지방의 특산물들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걸 우리가 공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거, 가장 가까운 거 뭐 나주, 배 뭐 이런 것들. 나주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딱 인식하게 먼저 떠오르는 특산물이 우리가 보통 배잖아요, 배. 그래서 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이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으로서 특산물, 즉 배를 국가에 납부를 했다, 왕에게 납부를 했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조세제도, 세금을 내는 제도는 이렇게 3가지, 토지, 군인, 특산물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이 어떻게 조선 후기에 변화가 됐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전세부터 보면은 이 전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조선 전기에는 여기 내용에 나오듯이 풍흉에 따라서, 즉 올해 이 땅에서 농사지은 이 농사가 풍년이냐에 따라서, 풍년이냐에 따라서 그 토지에서 일정량의 쌀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올해 농사가 풍년, 올해 농사가 엄청 잘 됐어. 그 다음에 올해 농사가 흉년, 올해 농사가 엄청 망했어. 요거에 따라서 일정량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풍년이면 당연히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이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흉년, 즉 농사가 망했으면은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적을 테니까 조금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농사가 잘 됐냐 망했냐 요거에 따라서 토지에서 일정 양을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조금 내용이 바뀌게 돼요. 조금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풍흉X, 즉 풍흉에 상관없이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상관없이 올해가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냐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매번 일결의 사두, 즉 일정한 토지에서 사두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양의 쌀을 세금으로써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우리가 뭐 외란의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국가의 재정도 안 좋아지지만 일반 백성들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토지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도 좀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팍팍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국가에서 즉 세금 좀 조금만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되든 농사가 안 되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금 좀 조금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흉에 상관없이 항상 영원히 이렇게 세금을 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제도를 우리가 영정법이라고 해요. 영구히 영원히 일정량을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로 가면은 풍흉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량, 굉장히 적은 양을 세금으로서 납부를 하면 되는 영정법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영정법의 결과 이제 지주들의 부담은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죠. 토지에서 세금을 내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주인, 지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조금 소작농이라고 하는 즉 토지가 없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국가에는 세금과는 조금 관련 없는 이러한 소작농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영정법의 어떤 내용에 따른 결과가 되겠고 그래서 토지세는 영정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세를 보면 군역세는 아까 이제 군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에 가서 군역의 의무를 졌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군대에 안 가는 대신 1년에 군포 2필이라고 하는 세금을 냈었어요. 즉 국가의 요 군포 2필이라고 하는 요 군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쉽게 생각하면 옷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이러한 군포를 2개만 내면은 이렇게 국가에 세금을 내면은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소리. 즉 군대에 갈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에게 군대에 안 와도 돼. 그 대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요 군역세이고 그때에는 1년에 군포 2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전세와 마찬가지로 외란 호란 거치면서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2개나 내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니까 요거를 1년에 2개에서 하나로 줄여준다. 1년에 2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내면 된다. 1년에 하나만 내. 너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2개 내지 말고 일단 하나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군역세, 세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원래 2개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어지는 거죠.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활용할 돈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돈이 없어요. 즉 국가는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걸로 조금 충당을 하냐 그게 이제 별작이나 잡세라고 하는 거예요. 별작이나 잡세라고 하는 별작이나 잡세라고 하는
또 다른 좀 세금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별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나오는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되는 거고, 이 잡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뭐 소금이라던가 아니면 선박배라던가 다양한 또 잡다한 것들에 조금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균역법이라고 한다. 균역법. 요거는 우리가 뭐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이제 영조 때, 영조라고 하는 왕이 실시하는 그러한 제도가 돼요. 그래서 균역법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1년에 2개 내던 걸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개 내던 걸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로 줄여주고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어지고 나라의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별작이나 잡세라고 하는 다른 세금들로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역법의 내용이 되겠어요. 균역법의 내용. 이러한 균역법의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별작이나 잡세와 같은 이러한 세금들을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또 다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힘드니까 2개 내던 거 하나로 줄여줬었는데 새롭게 거두는 이러한 결작이나 잡세 이런 것들을 똑같이 고스란히 농민들이 또다시 내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게 이제 균역법이 되겠고, 그 다음 배워볼 게 이제 공납, 즉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공납,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 이 공납,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은 원래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납부했다. 이렇게 나오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납부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집집마다 일정량 이상의 특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면 되는 게 바로 요 공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납의 운영의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 폐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그거를 방납의 폐단. 우리가 요 방납의 폐단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이 특산물 나주 배를 말했으니까 이 나주를 조금 나주 지방을 예로 들으면은 나주 지방에 요렇게 여러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뤄서 살고 있어요. 이 각각의 집들마다 이제 국가의 공납으로서 배를 특산물인 배를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A, 뭐 B, C, D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집은 나주 배를 뭐 10박스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 A라고 하는 집은 원래 뭐 배를 키우는 집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농사꾼, 농민들의 집안이었어요. 농민들.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뼈 빠지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따로 배를 구할 시간이 따로 배를 길러서 이 배 10박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면 법을 어기는 거고 막 국가에 잡혀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나주 배 10박스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요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A라고 하는 농민이 누구에게 즉 예를 들면 뭐 상인이라던가 조금 하급 관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인이나 하급 관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 근데 지금 그 배를 구할 시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여유들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줄 테니 너네들이 요 배 10박스를 조금 구해서 나 대신 세금을 내주라. 그 비용은 내가 나중에 다시 지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오케이 내가 할게 오케이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요 상인이 나주 배 10박스를 예를 들면은 10,000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박스에 1,000원씩 해가지고 10,000원 정도. 상인이 요 A라고 하는 농민이 내야 될 요 공납 세금을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10박스를 사가지고 국가에 납부를 한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농민이 이제 상인한테 줄 돈은 한마디로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만. 근데 요 상인이 10,000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한 3만원, 막 4만원, 5만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원이 아니라 그거를 뭐 3만원 아니면 막 5만원 이렇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박납의 폐단이 되는 거예요. 요게. 즉, 이 공납을 국가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인들과 하급 관리들이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우리가 박납의 폐단이다라고 하네요. 박납의 폐단. 이렇게 이제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과 같은 안 좋은 모습들, 폐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농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요거를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광해군 때 시행이 되는 게 바로 요 대동법이 되는 거예요. 요 대동법의 우리가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대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듯이 토지 1개월당 12두 그 다음에는 뭐 돈 아니면 옷감 이런 걸로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특산물을 납부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즉 나주에서 배를 기르는 게 아니라 농사를 일반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배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걸로 조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납부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돈 내던가 아니면 옷감 뭐 이런 것들로 다른 명분 뭐 다른 돈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납부하게 하는 걸 우리가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납은 조선 후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집집마다 각각의 집집마다 그 지방에서 나타나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걸 공납이라고 했었는데, 그간에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서 이 공납의 운영에서 공납의 어떤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쌀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렇게 특산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 납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대동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동법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동법의 결과 일단은 지주들의 부담은 높아진다. 결국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요 토지의 주인들이 쌀을 납부해야 되니까 특산물이 아니라 지주들은 뭐 내야 될 세금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일반 농민들 빈곤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의 결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공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 공인은 여기 밑에 써져 있듯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상인들을 우리가 이제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이 등장. 이 공인은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공식적인 상인이다. 이 대동법의 결과 공인들이 왜 등장을 하냐라고 하면은 국가는 이제 각각의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이제 특산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쌀이나 돈 이런 것들로 이제 대신 세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화폐,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특산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을 원하지만 사실상 이 돈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라고 하는 화폐가 있으면은 이 화폐, 이 종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 종이로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이 종이로 무슨 요리를 만들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화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화폐를 사용해서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 국가 입장에서도 이 돈이나 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살 수 있는 특산물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대동법을 통해서 거둬들인 돈을 공인에게 주고 공인이 국가가 필요한 특산물들,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제공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국가가 돈 거두면은 요거를 공인이 주고 공인에게 주고 공인이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 시장에서 사가지고 다시 그 물건들을 제공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공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공을 해주는 상인들이다. 이러한 공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게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상품 화폐 경제가. 즉 국가가 이제 대동법을 통해서 세금을 돈으로 걷고 이 돈을 공인에게 주고 공인이 시장에서 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화폐의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거. 화폐의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경제가 즉 화폐의 사용이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대동법의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제도 개편 알아봤는데 요게 이제 내용들이 조금 많고 복잡하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잘 듣고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후기에 가면은 조세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토지세,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이렇게 영정법으로 통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토지에서 가장 조금 낮은, 가장 적은 액수를 납부하게 하는 영정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군역세, 즉 군인들이 내는 세금은 1년에 2개 내던 걸 하나로 줄여주게 되고 부족한 세금은 결작이나 잡세로 보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납, 특산물은 당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요 공납의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백성들이 힘들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걸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특산물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 즉 쌀이나 돈이나 옷감 이런 것들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대동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 결과 공인이 등장을 하고 공인의 등장을 통해서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는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요 각각의 제도들 어떠한 형식, 어떠한 형태로 내용들이 변화가 되는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대동법에서는 뭐 공인이 등장하는 요 결과들도 조금 잘 살펴보죠. 오늘은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